습강 하루 동안 별로. 습강하는데 얼음. 민계공은 이틀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실강으로 하고 하루는 그 온라인으로 별도로 촬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는데 일단 그 온라인 상에서 하는 거는 조금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전체 목차가 이렇게 돼요. 총 9개 테마를 가지고 할 건데요. 첫 번째 테마는 우리 그 용어 있죠, 용어. 각 법령 6개 법령에서 반드시 알아야 돼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용어를 정리를 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난권자. 우리 뭐 고난권자 해도 계속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죠. 그래서 그 고난권자를 한번 6개 법령에 대해서 정리를 비교해서 한번 정리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는 특강은 뭐냐면 우리가 수업을 해 나갈 때는 각각에 대한 법령을 따로따로 했잖아요. 오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령 중에 헷갈리는 것들을 비교해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이제 한 번에 정리가 되니까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테마가 이제 조합하고 채권, 이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합 부분하고 채권 부분, 조합도 우리 그 법령별로 또 조합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 이제 비교해서 정리하고, 그다음 채권이나 사채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하나로 정리하고 표 하나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해보자. 그래서 아마 오전은 이 세 개 테마를 하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각각 테마가 1시간씩 해서 오전은 아마 한 1시까지 하면 이게 끝날 거고, 1시에 끝나면 식사 1시간 하시고, 그리고 2시부터 이제 그 다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 네 번째는 이제 필수 계산 문제. 우리가 아마 수업하면서 계산 문제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뭐 출제가 되는 게 한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그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계산 문제도 또 몇 개 있지만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지금 오늘 하는 부분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 외 계산 문제는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 공식하고 예제 문제하고 풀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 하다 보면 뭐 그날 다음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포함 제외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걸 6개 법령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이나 뭐 제외 그리고 그날 다음 날은 이 테마 다섯 번째 있는 것만 보시면 거의 틀릴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 하다 보면 수치 중에서 분수 많이 나오죠. 그 분수를 전체적인 6개 법령을 다 정리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은 일수, 날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수치죠, 수치. 수치 부분, 숫자 있죠, 숫자. 숫자를 가지고 다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해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 7개 테마, 7개 테마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8번 조건별 비교 정리. 이게 양이 조금 꽤 돼요. 이 부분이.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뭐 조건들이 있잖아요. 국장이 지정권자가 되는 조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조건, 뭐 무슨 조건.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조건들이 많을 거예요. 뭐 3가지, 4가지 또는 5가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6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 하다 보면 내용들이 여기에 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하고 같이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촬영을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 나중에 이제 오늘 수업 듣고 나는데 강의가 올라가면 그때 강의 올라갈 때 이것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민계공은 강의 수가 조금 많긴 많아요. 왜냐하면 2주 분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조건별 비교 정리가 한 3강 정도, 3강 정도가 됩니다. 3강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교재를 여러분들 받으셨는데 이 교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 오늘 이거 다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딱 그 50페이지인가 55페이지 정도, 그 정도까지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조건별 비교 정리하고 이 15개는 기출문제 OX 부분이 이게 내용이 많아요. 이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OX는 한번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OX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뭐죠? 뭐 노트로 가지고 있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든 그것만 돼 있는 또 책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별도로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이 15인용 OX 부분 형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6개 법령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이 2개는 촬영을 내가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내일 정도의 강의가 올라가나요? 올라가면 내일이야 내일 모레 올라가겠죠. 그럼 올라가면 바로 거기에 같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3강 정도, 이게 4강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개년 OX 부분은 좀 양이 좀 많긴 많아요. 답은 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OX 형태는 답 다 있고 이 내용들도 다 답은 다 들어가 있어요. 희미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연습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이건 OX 돼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 15인용 기출 OX 부분 형태는 한 개 법령을 내가 다 공부했다. 그럼 한 개 법령에 대해서 OX 공부를 이걸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개 법령을 또 내가 다 했다. 그럼 또 OX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른 배속해서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 이거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바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들으시면 될 겁니다. 예, 바로바로 듣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비교 특강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죠? 7월달 그렇죠. 7월달까지 8월달까지죠. 8월달까지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뭐 이걸 다 끝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9개 테마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 필수 용어 비교 정리부터 할 건데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책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책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 정리돼 있고 답도 희미하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판 보시면서 여러분들 뭐 하시냐면 내가 저기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께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들만 뭐 하시면 돼요.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답을 얘기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필기 같은 거는 따로 뭐 많이 할 건 없으니까 그것만 체크해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기억나세요? 예, 용도지구 부분 얘기하게 될 때, 우리 용도지구 부분 얘기하게 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나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도를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용도지구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국토는 뭐로 일단 정해져 있죠? 용도마다 지역으로.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능을 보완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부분은 무엇에 대한 부분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용도 지역 부분이 나와야 돼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 부분을 제한을 강화나 완화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 또 이것에 대한 기능을 증진시켜준 것도 이거 당연히 뭐죠? 용도 지역 부분.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뭘 해주냐면 경관과 그 다음에 안전 부분을 해주는 것은 바로 뭐다? 용도 지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용도 지구 부분에 대한 종류가 또 나오는데 그 종류 중에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우리가 규제한다. 그러면 무슨 지구가 돼요? 고도지구죠, 고도지구.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구 중에서 쭉 보시면 나오겠지만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할 때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뭐죠? 그렇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준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럼 뭐죠? 그렇죠.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 두 개 부분을 바꿔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한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집어넣든 아니면 이걸 집어넣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데 보통 여기를 집어넣어서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제한인데 완화한다 그러면 티가 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를 찾을 수 있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경관지구 부분인데 이 경관지구 부분에 대한 키워드 부분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경관지구 중에서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한 지구하면 뭐죠? 그렇죠. 자연 경관 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키워드가 뭐가 돼요? 시가지 경관하면 뭐죠? 시가지. 그 다음에 쭉 보시면서 나오는 게 문화적 보존가치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특별한 경관이란 말이 나와요. 경관 중에서도 특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뭐죠? 그렇죠.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차피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 용어 문제에서 키워드를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키워드만 잘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프린트 보시면 나와 있는 게 키워드가 이렇게 체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나온 게 재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방제지구. 방제지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해안변하고 하천변하고 흑경과 주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키워드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수업하면서 필수서 가지고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중 하나인데 해안변이나 하천변이나 극경사지 주변 부분에 대한 지역 부분 나옵니다. 그죠? 합격서 얘기할 때. 그럼 이 부분에 관한 형태를 얘기할 때 뭐가 돼요? 이게 자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안변하고 하천변하고 극경사지 주변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자연이라는 걸 보시고 자연 방제지구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가 건축물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죠? 그렇죠. 이거는 시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가지 방지지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를 찾아서 문제에서 이제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흩어져 있는 걸 모으는 작업이죠. 흩어져 있는 걸 모으는 작업인데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중에서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가능한 거 하고 물어보면 뭐죠? 그렇죠. 집단. 개발 집단, 집단 개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집단 칠학지구. 이 키워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 이 말이 나와요. 지역 자체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의 칠학을 정비한다. 이런 뭐죠? 그렇죠. 이것도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 칠학지구. 이렇게 해서 칠학지구 부분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 부분 나오는데 용도지역 부분. 용도지역. 용도지역 중에서 딱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일단은 주거환경 나왔습니다. 주거환경은 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럼 주거지역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뭐죠? 공동주택. 그리고 뭐죠? 양호한. 양호한 나오면 뭐죠? 전용. 양호한 나오면 이 단어 중에서 전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용 중에서는 전용은 몇 가지? 두 가지. 1종이 있고 2종이 있죠. 그럼 뭐가 1종이고 뭐가 2종이에요? 단독이니까 1이죠. 단독이니까 1이죠. 공동이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공동이 나오면 뭐다? 2종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편리한. 편리한이면 일편단심이죠.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나오면 일반.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편리한 부분 나왔으니까 편리한은 뭐다? 일반. 그래서 일반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저층 나왔죠. 밑에서부터 1, 2, 3. 그렇죠? 1, 2, 3 이렇게 올라가요. 1이 뭐죠? 저층. 2가 뭐죠? 중층. 3이 뭐죠? 중고층. 그럼 여기서 저층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죠? 1. 그러면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은 키워드 부분 가지고 제대로 빨리빨리 찾아주셔야 문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지역 중에서 뭐 나왔어요? 공업 나왔죠. 그럼 무슨 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 그럼 공업지역이라는 걸 파악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걸 보고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걸 보면 이게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걸 보고 이게 뭔지를 생각해놔야 시험 문제에서 이걸 바꿨을 때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공부할 때 그냥 이 앞에 있는 걸 보고 이거 보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막상 이걸 가리고 이걸 물어보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 가서 당연히 이걸 바꾸면 이건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완벽하게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업이니까 공업 지역이구나. 이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공업 지역 중에서도 전일준이 있는데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환경에 대한 요소가 들어간 공업은 뭐죠? 그것만 전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이라 그러고 그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것은 일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적 요소가 없는 공장들이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일반 공업지역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보면서 쭉 보니까 공업을 수용하되라고 얘기했죠. 그걸 뭐란 얘기예요? 공업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공업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공업에 주거하고 뭐죠? 상업하고 업무 기능을 보완한대요. 그러면 공업은 공업인데 이는 주거와 상업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준공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걸 준공업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실제 문장에서도 빨리빨리 획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쭉 보시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자 토지의 이용하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에 대해서 키워드가 용도 지역하고 뭐죠? 용도 지구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제한을 강화한다든지 완화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모든 국토는 토지는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고 용도 지역은 하나의 토지의 뭐죠? 한 개.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 용도 지역이 지어지면 거기에 대한 기능을 보완해서 첫 번째 나온 게 용도 지구. 그 두 가지를 또 보완해 주는 게 용도 구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당연히 용도 구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용도 구역은 이 두 가지 부분 하게 되고 특히 또 뭐냐면 시가지에 대한 부지에서 확산 방식과 계획적 단계적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용도 구역은 뭘 통해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하죠. 그래서 그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보시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뭐라고 했어요? 일부라고 얘기했어요. 일부.
일부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미관 나왔습니다. 미관을 개선하고 그 다음 또 뭐죠?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미관하고 체계적 계획적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난개발을 막는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렇죠?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원래 기반 시설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지역에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기억나시죠? 뭐하는? 기도하는 계획 시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자, 보시면 도시군 뭐라고 그러세요? 계획 시설 사업. 그러면 사업은 사업인데 앞에 뭐가 있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와 있죠. 그럼 당연히 이걸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부분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기반시설 시험 문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뭐가 돼요? 부족하대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부족하는 경우일 때 나오는 구역이 두 가지 구역이 있어요. 무슨 구역? 그렇죠.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기를 집어넣고 헷갈리게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보시는 키워드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를 찾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쭉 보니까 부족하니까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뭐가 돼요? 곤란하다요. 부족하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곤란하다고. 그럼 곤란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런 방법이 뭐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뭐 하겠다? 강화해서 이걸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 나왔는데 여기에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헷갈리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강을 듣는 이유가 뭐냐? 특강을 듣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헷갈리는 거를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딱 끝나면 뭐냐면 머리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딱 정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국토개법은 그 정도 용어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에서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 도시개발법에서 개발사업 시행 방식이 있었죠. 시행 방식 몇 가지죠? 오케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서. 개발 방식, 도시개발법에서 개발사업 시행 방식 중에 어느 하나이다. 다음 중에서 박스를 치고 이게 무슨 방식을 얘기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쭉 보니까 계획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체계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뭐 나와요? 집단적이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그 땅을 뭐 해야 돼요? 다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지 않고 이걸 집단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 각각의 토지동 소유자가 존재하니까. 그걸 다 인정하면 이게 집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방식이 돼? 그렇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자, 대지, 땅으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토지를 교환하고 분할하고 합병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하기 위해서 그 땅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조성되지 않는 땅을 뭐죠? 조성된 땅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럴 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이것만 가지고 보통 잘 얘기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하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뭐 할 때? 높아요. 높아서 그 땅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환지 방식.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토지동 소유자를 인정하고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 땅을 뭐 해서 조성해서 그리고 다시금 들어오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수용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보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뭐죠? 환지 방식 또는 뭐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환지 방식이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래.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혼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혼용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 지구별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하고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사업 뭐죠? 지구별로 뭐가 있다고요? 분할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지구가 하나의 어떤 사업인데 이쪽 지구는 뭘로 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고 이쪽 지구는 환지를 하고 둘 다 같이는 쓰는데 지구별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이런 방식을 뭐라 불러요? 그죠? 혼용은 되는데 혼용 중에서 무슨 혼용? 분할해서 하는 혼용. 그래서 우리는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토지상한 채권이 나옵니다. 토지상한 채권은 지금 전에 했던 방식 중에서 우리 사업 방식 있었죠. 첫 번째 수용 또는 사용 방식, 그 다음 환지 방식, 그 다음 혼용 방식.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식은 뭐가 돼요? 어느 사업 방식일 때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해요? 아니면 모든 사업 방식 다 가능해요? 언제? 환지 방식일 때? 뭐일 때? 도시개발법에 조금 이따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채권이 두 개 나오죠. 도시개발법에서만 딱 채권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토지상한 채권이고 또 하나는 그렇죠. 도시개발 채권.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되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상한 채권을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상한 채권 어디서 나와요? 수용이죠. 수용이죠. 환지는 안 되죠. 왜냐하면 땅을 뭐 하려고 할 때, 수용하려고 할 때 그때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신에 뭐를 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토지상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수용 방식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디에 뭐가 들어간지를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게 되는 도시개발 채권은 어느 사업 방식이든지 다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발행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상한 채권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뭐하면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에 뭐를 전부냐 일부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전부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로 뭐한다? 상환하는 채권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도시개발 채권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수용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아시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자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뭘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토지를 뭘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토지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토지로 가는 것은 무슨 환지예요? 평면환지. 이걸 우리가 평면환지라고 해요. 그런데 토지나 건축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뭘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 토지를 가지고 있던 건물을 가지고 있던 뭘로 준다고요? 건축물로. 그럼 이건 뭐가 된 거예요? 입체가 된 거죠. 물론 건물을 주면서 부속 토지도 같이 줘야 안 줘요? 같이 줘야 들어가죠. 그 건물 들어가려고 하면 땅을 밟아야 되는데 부속 토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환지? 입체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용어 자체가 이 정도 부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어 자체가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으면 시험 문제 나오는 용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도시정비법에서 이제 하셔야 될 용어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자, 도시정비 사업을 물어봤어요. 도시정비 사업 부분이 또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죠? 오케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 재개발 사업, 그 다음 그리고 재건축 사업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키워드 봅니다. 이때 나오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뭐죠?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그럼 바로 나와야 돼.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조합을 설립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누가 사업 주체가 돼요? 그렇죠. 공공이, 즉 시장 군수 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비 기반 시설이 뭐가 돼요? 열악하대요.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냐면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 등이 주로 많대요. 그럼 이것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재개발. 다시금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그 다음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은 뭐하죠? 양호해요. 그래서 뭐가 밀집돼 있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재건축 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사업 주체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분일 때는 누가 되고요?
공공, 시장 분수 등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 이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무조건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조합밖에 안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도시정비법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부분이 정비 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이 두 가지 부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도로나 상하수도, 국어, 공무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 공동구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공동구를 얘기합니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하고 가스, 공공시설 말 그대로 전부 다 보시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정비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비기반시설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반시설에서 들어가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죠? 공항 X, 학교 X. 학교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합이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고 했던 재개발 사업일 때 기억나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야 어차피 공공이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재개발 사업을 생각해 주시면 누가 사업 시행자가 돼요? 조합이잖아요. 조합.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도 해야 돼요? 정비 기반 시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게 공항이 왜 필요하냐고 항만이 왜 필요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기반 시설이지만 그리고 학교도 공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국가에서 해야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반 시설이지만 정비 기반 시설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라든지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리고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타가소는 들어가지만 뭐는 들어가지 않아요? 유치원 안 들어가요. 당연히 모두 안 들어가요. 학교는 아까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헷갈린 게 나옵니다. 뭐가 헷갈리느냐? 이게 헷갈립니다. 이 부분이 헷갈려요. 이 부분이. 이게 헷갈립니다. 왜 헷갈린 줄 아세요? 분명히 무슨 법령에서 도시정비법에서 공동이용시설에 유치원이 안 들어간다고 외웠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유치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이상하다. 시험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타가소와 어린이집은 들어가는데 유치원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유치원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디서 들어가요? 어디서? 그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직 그까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를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외웠는데 유치원은 분명히 안 들어간다고 외웠는데 왜 유치원이 들어가지? 그렇게 해서 그걸 의문점을 가지고 그 부분을 분명히 찾아봤을 거예요. 찾아보신 분들은 그게 머릿속에 남는데 안 찾아보신 분들은 아직 그걸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이에요. 경험 못한 거 다시 경험하게끔 하는 필요는 없는데 솔직히 왜냐하면 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헷갈리는 걸 떠나가지고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보시면 어디에서 주택법을 하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서요.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뭐 나와요?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공동시설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복리시설이에요. 이게 복리시설이에요. 주택법 복리시설에는 뭐가 들어가요? 유치원이 들어가요. 이게 유치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유치원하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유치원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유치원이 들어간 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주택법의 복리시설을 풀 때요. 딱 보기 중에 뭐가 나오냐면 복리시설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없는 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유치원을 체크해요. 유치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그건 복리시설이고 도시정비법에서 공동이용시설에서 안 들어가는 거지 주택법의 복리시설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넣고 계셔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오늘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한 바퀴는 돌렸다는 얘기예요.
돌리고 난 뒤에 되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헷갈리는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계속 찝찝한 부분이 끝까지 가요. 그걸 해결하는 게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더라도 오늘 한번 듣고 난 뒤에 헷갈리는 걸 정리하면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간 정도에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거 중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치원 부분, 복리시설 부분에 들어가는 유치원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지만 공동이용시설에는 유치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것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토지동 소유자. 우리 도시정비법에서 토지동 소유자 나오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하죠. 이거 할 때 토지동 소유자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특징이 싹 다 갈아엎어 주는 거죠. 싹 다 갈아엎기 때문에 땅하고 건축물 다 갈아엎는 거. 왜? 정비 나왔잖아. 아까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지 못하니까 땅도 전부 다 갈아엎고 정비 기반시설 다시금 설치해야 돼요. 그럼 다 갈아엎게 되니까 정비 구역이 위치한 토지동 소유자라 그러면 무슨 소유자도 해당돼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 해당되고 또 건축물 소유자 해당되고 그 토지에 대한 뭐도 해당돼요. 지상권자도 해당합니다. 그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토지동 소유자예요. 그다음 이거하고 비교하셔야 될 게 재건축이죠. 재건축 사업의 토지동 소유자라 그러면 정비구역이 위치한 뭐가 돼요? 건축물만. 왜냐하면 정비기반시설인 양호하기 때문에 뭐만 허물게 돼요? 건축물만 허물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토지동 소유자라 그러면. 근데 그 건축물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얘기했지만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속 토지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권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도시정비법에서 정리하셔야 될 부분 하나. 그 다음 건축법. 건축법에서 용어로 정리하실 거. 이건 뭐 바로바로 키워도 나와야 해야 돼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우리는 나대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나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대지 부분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축자하는 겁니다. 새롭게 건축물을 축자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신축이죠. 뭐 볼 거 없죠. 그 다음 또 하나. 뭐 나오면? 느리는 거. 면적을 느리고 층수를 느리고 높이를 느리는 거. 뭐는 존재하는데요? 기존 건축물은 존재하는 겁니다.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느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느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증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건축물의 전부라든지 일부를 뭐 하고요? 해체했대요. 그럼 내가 멸실된 게 아니고 나에 의해서 뭐가 된 거예요? 요구에 의해서 해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종전과 뭐죠? 같다는 얘기는 그 규모 이하란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가 바로 이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아도 되고 그거보다 적어도 되고 그러면 이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부를 그렇게 해도 되고 일부를 해도 되는데 그 일부에는 지붕틀, 보호, 내력벽, 기둥 중에서 종류가 몇 가지? 셋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 그걸 일부란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붕틀 1개, 보호 1개, 내력벽 1개 해서 3개 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된다니까요. 종류를 3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틀 3개 돼야 되고 보호 3개 돼야 되고 내력벽 3개 돼야 그게 아니라고. 지붕틀 3개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일부가 돼요? 안 된다니까요. 지붕틀이 1개만 돼도 돼요. 종류가 몇 개? 셋 이상. 대수선하고 달라요 이게. 아시죠? 대수선하고 달라요. 헷갈리면 안 돼. 대수선하고. 대수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붕틀, 보호, 내력벽, 기둥 중 셋 이상이라는 건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종류 3가지.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뭐 지붕틀하고 보호, 기둥 이렇게 3가지가 돼야 되고 지붕틀하고 내력벽, 기둥 이렇게 3가지가 돼야 되고 각각의 1개씩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류만 3 이상이면 돼. 그걸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나에 의해서 해체가 되어서 다시 그 규모 이하로 짓게 되는 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이건 재축이 아니죠. 뭐가 돼요? 개축이라고 얘기해요. 개축.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요소인데 행위가 다른 거예요. 바로 뭐냐면 뭐 때문에? 천재지변, 재해에 의해서 멸실이 된 거예요. 내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타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똑같이 종종 규모 이하로 짓게 되는 걸 뭐라 불러요? 이게 재축입니다. 이게 재축. 2가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니까 이전이죠. 그러니까 옮길 때 키워드가 뭐냐면 같은 대지가 반드시 돼야 돼요. 또 하나 같은 대지인데 옮기는데 키워드 하나가 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면 안 돼요.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거. 그럼 뭐죠? 이전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지하층. 지하층 나오는데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지표면 땅 있죠. 그 부분 아래에 있는 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어디까지? 지표면까지.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그까지의 무슨 높이가? 왜냐하면 이쪽 지면과 이쪽 지면의 레벨이 뭐 할 수 있으니까 다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 반 이상. 반 이상이 땅에 묻혀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인 것을 우리는 지하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지하층을 얘기할 때 건물에 있어서 층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산정할 때 우리 연면적은 뭐 분의 뭐예요? 대지면적 분의 용적률. 용적률을 뭐라 불러요?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이죠. 그렇죠? 용적률은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이죠. 그럼 이때 연면적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용적률을 구할 때 용적률은 위로 올라가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연면적이란 것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중에서 지상에 올라간 면적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그러면 지하의 층에 대한 면적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전체 건물의 층수의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연면적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일반적인 건물의 연면적 산정할 때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헷갈리는 부분을 오늘 어떻게 하든지 오늘 정리해서 끝내주셔야 돼요. 그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주요 구조부가 나오는데 주요 구조부는 바지 보내주기 기억나세요? 그러면 바닥은 당연히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주요 구조부죠. 근데 뭐가 주요 구조부가 아니냐면 바닥 중에서 최하층 바닥이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최하층 바닥이. 바닥은 주요 구조부예요. 근데 맨 밑에 있는 바닥은 없어진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땅이 받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지붕틀 주요 구조부 맞죠? 그 다음 또 보호 주요 구조부 맞죠? 근데 보호 중에 무슨 보 아니에요? 작은 보는 없어진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하나 내력벽, 힘을 받는 벽 맞죠? 주요 구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주계단도 주요 구조부. 그 다음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둥 주요 구조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거 뭐가 돼요? 사이 기둥. 주요 구조부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초는요? 기초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지 보내주기 얘기했잖아요. 바지 보내주기에서 기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기초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사양 아니에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요 구조부. 그 다음 고층 건물 나오면 고3이죠. 30층 이상. 그 다음 또 하나 한 층의 높이가 건축법일 때는 한 층의 높이가 얼마? 4m. 그러면 43, 12, 120m 이상의 건물을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요? 아니죠. 여기 뭐죠? 이거나 또는이다 또는. 둘 중에 어느 한 개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은 그렇게 되고 초고층이죠. 초니까 뭐가 돼요? 50층. 그리고 54, 20, 200. 이것도 이거나. 됐나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물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면 있다고 그랬어요? 서울에. 서울에 어디에 가면 간판문이 뭐로 돼 있다? 종종역에.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판문이 종종역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문이 종종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용도가 돼요. 여기 가려면 몇 번 타고 가야 돼요? 5016번. 그래서 5016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다중이용 건축물은요. 물어보면 16층 이상인 건물 맞죠? 그러면 여기 밑에 나오는 용도나 바닥 면적과 관계없이 건물이 16층 이상만 되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밑에 용도가 아니더라도 면적이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층수만 무조건 16층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둘 중에 어느 하나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1번이나 2번 둘 중에 어느 하나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번은 반드시 뭐냐면 두 개가 다 만족해야 돼요. 이 용도 중에 어느 하나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뭐죠?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그렇죠. 5,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도 중에 어느 하나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됐나요? 그 다음에 건축법, 건축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뭐 있어야 돼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필수. 지붕은 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붕을 받치는 뭐는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선택 이렇게 해서 선택 또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붕 또는 기둥, 그렇죠?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둥하고 벽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걸 만약에 이 두 개를 바꾸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기둥이 필수가 아니에요. 지붕이 필수지. 그리고 기둥하고 벽은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와도 돼요. 아시겠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있는 곳과 이게 딸려 있는 것. 그리고 지하나 고가에 정착은 안 돼 있지만 공작물에 설치하는 뭐로 돼 있으면 점포나 차고나 창고나 공용자 사무소로 돼 있으면 건축물을 보겠다는 게. 그래서 점차 창공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이게 건축법. 그 다음 주택법. 주택법 부분 중에서 주택의 분류. 주택 분류. 주택 분류 보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쭉 나오는데 이건 뭐 워낙 많이 알고 계시죠? 자,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로 갖추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가구하고 차이점이에요. 다중과 다가구의 차이점이 뭐냐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갖추는 거고 이 차이점. 갖추는데 이 다가구가 뭐가 아니어야 돼요? 공동주택은 아니어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는 전부 다 얼마죠?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다 중이니까 중, 3 이하. 됐죠? 그 다음 다가구조. 다가구는 고, 3 이하. 한 개동으로 쓰는 바닥 면적 똑같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똑같아요. 660 이하. 그리고 중3이니까 몇 살? 고3이니까 몇 살? 19살. 19세대 이하. 이렇게 됩니다. 다세대. 대학생도 등치는 똑같죠? 얼마? 660 이하. 그리고 대학교는 몇 학년이죠? 4학년. 그래서 4개층 이하. 이렇게 됩니다. 연립주택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연립은 대학생들이 연합돼 있으니까 덩치가 커지죠. 그래서 660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됩니다. 층수는 똑같아요. 4개층 이하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는 얼마? 5개층 이상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거. 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이면 됩니다. 일단은 공공이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거를 국민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공공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공공이 가지고 있는 뭐죠? 재정을 민간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금을. 그리고 규모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외의 주택은 뭐라 불러요? 민영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국민주택이 아닌 건 민영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라 그러면 주거적인 면적이 1호 한 세대당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거. 이거 이제 수도권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의 주거적인 면적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기억나시죠? 그럼 이거는 공간의 일부를 세대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데 생활은 가능하도록 구분해서 되지만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입니다. 미만. 그리고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무슨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 소형주택이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이런 부분은 주택단지 안에 공급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건물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시설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기간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기간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택단지 밖에도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기간시설이 있어요. 그런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연결시켜주는 걸 뭐라 불러요?
그게 간선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간선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농지법 볼게요. 3시간에 걸쳐 농지법. 농지법에서 농지 나오는데 농지에 대한 정의. 일단 지목이 뭐가 돼야 돼요? 전이나 답이나 가수원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이다. 지목이. 그럼 농지. 그런데 지목이 이게 아니더라도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이나 경작지 또는 다른 생식물 재배지를 이용하는 토지도 우리는 뭘로 본다? 농지로 본다. 하지만 조경을 목적으로 식재하는 곳은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개량시설이 있는 부지도 뭐로 본다? 농지로 보고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와 농림수산물을 정하는 부속시설이 있는 부지도 뭐로 본다? 농지. 그러니까 무조건 농사를 짓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 땅도 농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세워야 되는 거 농지가 아닌 거 지목이 일단은 전답 과수원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고 농작물의 경작지나 다른 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하는 기간이 몇 년? 3년 미만인 토지는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면 농지가 아닌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둘 중에서 어느 한 개라도 만족 안 하면 그 농지가 아주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다 만족했을 때 농지가 아닌 거고 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만족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농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만족 못한다. 그럼 3년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3년 이상인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농지가 되는 거죠. 무사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3년 미만이지만 이 중에 어느 하나 중에 지목이 하나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농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 못했을 때 농지가 아닌 거예요. 이 중에서 어느 한 개 부분 아시겠죠? 그만 조심하셔야 돼요. 둘 다 아니고 아닐 때 그때 농지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이고 또는 이게 이면은 그런 농지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지. 초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거. 이게 농지 부분에 관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이거 나올 때가 됐죠. 농지법의 용어는.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농지나 그 다음에 농업인은 오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 주목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용어는 각각 법령에서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농업인. 1190이죠. 1190. 얼마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단위식으로 경작들을 재배하느냐. 그 농지 면적이 얼마 돼야 돼요? 그렇죠. 1000제곱미터 이상. 1190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1년 중에 얼마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돼요? 90일. 그래서 1190. 아시겠죠? 119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부분에 들어가는 농지에 대한 면적은 이건 330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돼야 되고 이때 이 부분 가지고 정작 재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제 친구 누구? 대의. 대의는 그렇죠. 대의는 꿀벌 중학교에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졸업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키우고 있던 누가? 소가 배꼽을 잡고 웃는다 그래서 소백 가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배우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 이고 그 다음에 1년 중에 며칠 이상? 120일.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얼마? 120만 원 이상.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이면 농업인으로 본다는 거. 아시겠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농업법인은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얼마 이상의 농업인인 농업회사를 말해요.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나오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뭐로 나누죠?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시죠. 그럼 농업진흥구역 쭉 보시면 쭉 지역과 농업보호를 위한 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되어 있는데 뭐는 뭐에 뭐를 하느냐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뭐는 무엇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 보존 등 농업 보호를 하기 위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항상 시험 문제는 이 두 개를 바꿔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안에 들어가는 게 있고 밖에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 안에 들어가고 누가 밖에 있어요? 그렇죠. 보호구역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진흥구역이 안에 있고 보호구역이 밖에 있어야 돼요. 보호하는 게 밖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어가 밖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사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은 안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진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게 뭐예요? 보호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두 개 바뀌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안에 누가 있다고요? 농업진흥구역. 그걸 보호하는 게 밖에 누가 있어요? 보호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시간 해야 될 용어 부분. 그래서 6개 법령에서 용어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고난권자 들어갑니다.